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기울어진 햇살이 사무실 바닥을 스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인사평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오늘은 참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면담도 없고 긴급 안건도 없고. 인사팀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고요한 날은 드물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운데 누가 올까 싶었어요.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영업본부 부장답게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죠. 혹시 한서윤 차장님 맞습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각오하고 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권하고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영업본부 정혜수 부장입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회사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베테랑이라고 들었죠. 그런데 왜 이런 시간에 인사팀인 저를 찾아온 걸까요? 최근에 제 아내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정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야근이 잦아진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는 방식도, 말하는 톤도.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죠. 회사 세미나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여자, 그 옆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웃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 아내 윤미정입니다. 기획팀 과장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장태윤 본부장이에요. 정혜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무 협의하는 표정일까요? 저는 25년간 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동료를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저는 사진을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는 윤미정의 옆모습, 그리고 장태윤이 화면을 가리키며 그녀를 바라보는 장면. 그 눈빛, 그 각도, 그 미소. 너무 익숙했어요. 10년 전 제 남편이 팀원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인사팀 차장으로서 냉정함을 잃어선 안 됐어요. 언제부터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넉 달 전부터입니다. 장태윤이 본부장으로 승진한 게 그 즈음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새 상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도 그 사람 이야기만 하더군요. 업무 스타일이 어떻고, 리더십이 어떻고. 정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는 아예 저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방문을 닫고 노트북만 보죠. 예전엔 함께 주말을 보냈는데 이젠 그것조차 거부합니다. 회사 일이 많다면서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넉 달. 장태윤의 승진 시기. 행동 변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정혜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스스로도 비참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겠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언젠가는 탄로난다고.
알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수에게 말했죠. 그의 얼굴에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기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더 기울어지고 있었죠. 회사 건물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윤미정과 장태윤. 그 눈빛, 그 거리, 그 각도. 모든 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사팀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어요. 근태 기록, 회의실 예약 내역, 출장 일정. 모두 확인할 수 있었죠.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할 때. 그때도 이렇게 손이 떨렸죠. 화면에 윤미정의 근태 기록이 떴습니다. 최근석 달간의 데이터였어요. 야근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야근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잔류였죠. 회의실 예약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윤미정과 장태윤. 두 사람의 이름이 자주 함께 등장했어요. 전략기획회의, 프로젝트 검토, 실적 분석. 그럴싸한 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상했어요. 대부분 저녁 8시 이후였죠. 그것도 소회의실. 둘만 쓰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 장치가 있었어요. 몇 년 전 구매해둔 거였죠. 회의 녹음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치를 점검했어요. 배터리, 메모리, 감도. 모두 정상이었죠.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윤미정의 미소, 장태윤의 눈빛, 그리고 정혜수의 떨리는 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이제 그 진실을 잡아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혜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10년 전 거울 속 제 모습과 겹쳐지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윤미정의 상세 근태 기록을 뽑았어요. 최근석 달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 회의실 사용 내역, 사내 메신저 로그인 기록까지. 인사팀 권한이 있으니 모두 볼 수 있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야근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시간은 대부분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같은 시간대에 장태윤의 퇴근 기록도 없었어요. 둘 다 회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시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리님, 제가 좀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차장님? 오늘 저녁에 8층 소회의실 쪽 공조 시스템 점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들이 춥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김 대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럼 저녁 7시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어요. 녹음 장치를 꺼내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녁 직접 설치해야 했죠.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7시가 되자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고요했어요. 몇몇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803호 소회의실로 향했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창가 쪽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장치를 설치할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소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곳. 저는 천천히 회의실 안을 살폈어요. 창가 쪽 블라인드 뒤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녹음 장치를 블라인드 틈새에 끼워 넣었어요. 검은색 장치라 잘 보이지 않았죠. 장치를 켜고 테스트했습니다. 손뼉을 쳤더니 녹음이 선명하게 됐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일부러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 8층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CCTV 모니터로 확인하니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윤미정과 장태윤. 저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죠.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어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8층으로 갔습니다. 녹음 장치를 회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재생했죠. 처음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업무 대화. 10시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업무 얘기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 과장도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죠? 장태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힘이 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남편이 요즘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봐요. 왜 안 되겠어요? 장태윤이 대답했습니다. 정 부장님은 이제 미정 과장의 길을 이해해 주셔야죠. 우린 단지 프로젝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멈췄습니다. 재생을 멈추고 이어폰을 뺐어요. 그 말투, 그 톤. 너무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이 제게 했던 말과 똑같았죠. 서윤아, 넌 내 커리어를 이해하지 못해. 난 단지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때는 커리어였어요. 지금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고.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욕망을 포장하는 명분일 뿐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써온 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죠. 사람은 언제나 일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감춘다. 프로젝트도 업무도 성과도 모두 핑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기록으로 남는다. 숨길 수 없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백업했어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공지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팀 워크숍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틀간 진행되는 전략 회의였죠. 참가자 명단을 보니 윤미정과 장태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팀 권한으로 동행을 결정했어요. 워크숍 예산 관리와 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고 하니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기회였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멀리 윤미정이 보였어요. 커피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정혜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10년 전에 저처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했죠. 결정적인 한 방이. 제주도 워크숍이 그 기회가 될 겁니다. 제주도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정혜수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의심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확실한 진실을 아는 게 나았죠. 숙소는 해변가의 리조트였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참가자들은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윤미정과 장태윤의 방이 있는 층으로 배정받았죠. 인사팀 권한이 유용했어요. 첫날 저녁. 전략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회식을 했어요. 윤미정과 장태윤은 테이블 양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떨어져 앉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자주 마주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리조트 뒤쪽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낮에 확인해 뒀던 곳이었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였습니다. 전망대 근처에 다가가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윤미정과 장태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윤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장태윤이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윤미정이 다시 말했어요. 본부장님, 우리 이제 어쩌죠?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일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건 회사를 위한 거예요. 장태윤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미정 과장, 당신은 25년간 충분히 희생했어요. 이제 당신의 커리어를 위해 살 때가 된 거죠. 정 부장님은 곧 정년인데 당신은 아직 한창이잖아요. 저는 계속 녹음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칠 수 없었어요. 윤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이 아니에요. 성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잖아요. 당신도 변할 권리가 있어요. 정 부장은 이제 은퇴할 사람이고 나랑 있으면 당신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장태윤의 말에 윤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과 당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성장, 미래, 현실. 그럴싸한 단어들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배신이었어요. 방에 들어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백업하고 정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다음 날 오후 워크숍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저는 곧바로 정혜수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정혜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차장님, 정혜수가 저를 보며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재생해 보세요. 정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담담했어요. 그러다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정혜수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끄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거두었습니다. 물 한 잔을 그 앞에 놓았죠. 부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아프죠. 하지만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알게 됐네요.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야죠. 정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혜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정혜수도 살아갈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정혜수가 윤미정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윤 과장이 불쌍하네. 25년을 내조했는데 정 부장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일 때문에 본부장이랑 가까워진 거 이해해야죠. 커리어 관리하는 건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신한 쪽을 오히려 감싸는 분위기였어요. 업무라는 이름 앞에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걸까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인사팀 차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차장님, 도움을 하나 더 청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장태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 경력 같은 것 말이에요. 혹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시작한 조사였어요. 장태윤에 대해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장태윤의 이력서와 인사 기록이 나왔어요. 그는 5군데 회사를 거쳤습니다. 평균 재직 기간이 2년 정도였죠. 이상하게 짧았어요. 이전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죠. 박 차장님, 장태윤이라는 사람 아세요? 전에 그쪽 회사에 있었는데요. 아, 장태윤. 기억나죠? 능력은 있는데 박 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팀원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였죠. 결국 그 직원이 퇴사했고 장태윤도 조용히 나갔어요. 공식 기록은 자진 퇴사로 되어 있지만요. 기록이 남아있나요? 공식 기록은 없어요. 다들 조용히 처리했죠. 소문나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그냥 묻혔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장태윤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업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했던 거죠. 다른 회사들에도 연락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태윤은 능력 있는 임원이었지만 여성 직원들과의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업무상 필요한 소통, 프로젝트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졌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해 정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전력이 있었군요. 정혜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제 아내가 처음이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아내는 그저 또 한 명의 희생자일 뿐이군요. 부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가 소송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장태윤의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정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했어요. 배신의 아픔,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공허함. 정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속고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진실을 아는 건 고통스럽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낫죠. 정혜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낫다. 기록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배신의 기록도 진실의 증거도 모두 남는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 액자를 꺼내 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10년 전 제가 쓴 그 문구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혜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이혼 과정도 그 이유도. 하지만 살아갈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을 알고 나면 처음엔 무너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미정이 사표를 냈다고. 장태윤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갔다는 소문이었어요. 외국계 기업에 함께 입사했다고 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하지만 같은 패턴으로. 업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또 배신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정혜수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년을 몇 달 앞두고 있지만 남은 인생을 거짓 없이 살 수 있게 됐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멀리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야근하고 있었죠. 열심히 일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열심히 일한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배신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일은 거룩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이에요. 진실을 찾아내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 10년 전 배신당한 이후로 선택한 길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릴까요? 또 누군가의 배신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일이라는 이름으로, 커리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핑계 삼아 배신은 계속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기록으로 남는 진실을 잡아내는 일을.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지만 선명했어요. 진실처럼. 고통스럽지만 선명한.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듣는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